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교정학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문제풀이, 핵심 문제풀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론, 그 다음에 조문, 법령을 샅샅이 공부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할 거는 뭐냐면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적절한 양의 문제를 풀므로써 자신감을 또 함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어떤 적응도를 기를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말이죠. 몇 수천 문제를 풀어가지고 결국에는 사상 누각, 모래알처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배움에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추려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문제면 충분할 것 같고, 어쨌거나 형사정책적인 이론, 교정학 이론에 대해서 제가 보충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이걸 접목하게 되면은 기필코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점수를 맞을 거로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412페이지입니다. 제1회 교정학 핵심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교정학 핵심 문제는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와 그 다음에 조문, 중요한 또 형사정책 이론을 접목을 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1회 페이지 412페이지입니다.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예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유의사론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말이죠. 형법적인 얘기예요. 형법상의 어떤 범죄 의사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 교정학이 형법, 형사성법, 형사정책, 범죄학, 범죄심리학, 모든 범죄생물학, 모든 것이 다 접목된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그랬죠. 형법에서 보면은 말이죠. 의사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가 자유로운가, 그 다음에 의사가 자유롭지 못한가, 이런 거 가지고 따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범죄로 나갔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자유의사가 없었는가 가지고 따지는 것이 바로 의사론입니다. 이것을 갑자기 말이죠. 뜬금없이 교정학에서 이걸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유의사론이 뭔가 이걸 잘 모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범죄로 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책임을 많이 지겠죠. 그런데 자유로운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약간의 감경되는 그러한 어떤 법적 처분을 받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이 없을 겁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1번 자유의지론, 의사론에 의하면은 범죄는 자유의사를 가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다, 이런 얘기죠. 어떤 개인이 있을 겁니다. 개인이 있는데 개인이 법적으로 가느냐, 또는 적법, 또는 불법으로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사.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 개인은 책임을 지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회피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론이고, 다른 뭡니까?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100%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아주 이론적인 측면입니다. 판례도 이 회피 가능성을 가지고 판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1번 알아두시고, 2번 자유의사론에 의하면 범죄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고 그에 따라 처벌된다. 그렇죠? 자유의사론에 따르면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가, 그래서 범죄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조건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건만 제공하면은 모두 범죄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합법, 직접, 조건설 이런 것도 있고요.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상당인과 관계설 여러 가지 학설이 쭉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자유의사론에 의하면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책임이 강조한다. 그리고 책임을 강조하겠죠. 자유의사가 있는 이 사람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이 자유의사가 없었다 그러면 책임질 필요가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자유의사론에 의하면 범죄자는 법률적 장애죄로 처벌한다.
자, 자유의사를 가졌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뭡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 사람이 정상적이지만 불법으로 나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는 어때요? 도덕적으로는 용납하기 어렵죠. 그래서 도덕적 장애자로 본다는 것이 이 이론의 특징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이 4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정학에서도 형법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형사 정책 얘기 뿐만 아니라. 자, 2번도 같은 맥락입니다. 알아두시고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별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출제됩니다. 형사 정책과 형사소송법, 형법을 아우르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방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프리벤션이라고 그러죠. 예방사상.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범죄가 발생해가지고 이것을 트리트먼트라고 그러죠. 다루고 치유하는 거, 이것보다 큐어라고 그러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프리벤션이라는 거예요. 예방하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 예방과 그 다음에 특별 예방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예방 사상과 특별 예방 사상 두 가지인데, 일반 예방 사상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반인으로 하여금 겁을 줍니다. 겁. 이걸 위하라고 그럽니다. 위하를 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즉 초범을 예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 예방사상입니다. 반면에 특별 예방사상은 뭐냐면 겁을 주는 것도 한도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예방하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처우입니다. 처우와 그 다음에 범죄 저지른 사람을 개선하죠. 개선하고, 그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다시는 재범을 못하게 만듭니다. 재범 예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예방사상이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런 파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서 문제를 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내용이 완전하게 무장돼 있어도 이렇게 실전 문제를 안 풀면은 여러분도 어때요? 문제 풀 수가 없겠죠? 답 2번을 해주세요. 일반 예방주에서는 위하 줄구세요. 위하는 겁을 준다 그러겠죠.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에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뭡니까? 사형, 그 다음에 무기,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줬죠. 사람을 죽이면은 이렇게 사형도 당할 수 있고 무기형도 당할 수 있고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렇게 엄청난 형벌이 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제해야겠죠. 이것을 위하라고 그럽니다. 겁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반 예방주에서는 위하는 형벌의 본질로 파악되지 않는다. 일반 예방주에서는 포인트가 위하라고 그랬는데 본질이 아니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자, 4번입니다. 마하브루크 강령인데 이거는 뭐 단순히 암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답이 예를 들어서 개선을 요하지 않는 교회 범죄는 처벌한다. 개선을 요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교정교할 필요도 없는 사람은 어때요? 처벌할 필요 없고 그냥 겁만 주면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위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별표 5개입니다. 디터런스 이론이죠. 제지 이론인데 이건 뭐냐면 처벌을 강화하면은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지 이론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5번은 모두 다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는 일반적 제지가 있어요. 제너럴 디터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제지가 있습니다. 스페셜 디터런스. 그 다음에 4번을 눈여겨보세요. 제지에는 엄중성, 그 다음에 확실성, 신속성 세 가지가 있다. 엄중성, 확실성, 신속성. 빨리 만약에 문제를 변형해서 냈다 그러면은 신속성을 바꿀 수가 있죠. 지속성이랄지, 그죠? 지속성 아니면 영구성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죠. 형사소송법의 목적과도
같은 궤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신속하게 모든 걸 신속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신속하냐? 이유가 뭡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빨리 사회 복귀시켜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인생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도소라든가 구치소라든가 아니면은 교정시설에 오래 머물게 하면 어때요?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 공부도 마찬가지죠. 이 수험생활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수록 여러분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이 교정학 책을 진 건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서, 문제집, 요약서, 법령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2000에서 3000페이지 넘어갑니다. 한 3000페이지 된다고 봐야 돼요. 이 300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과연 90점 이상을 2달 안에 맞을 수 있는가, 이걸 계산해 볼 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재로 공부하면은 한 달 내로도 90점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빠진 게 없이 설명을 드렸고, 형사정책 얘기, 형법 얘기, 형사소송법 얘기 모든 것을 아우러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지이론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두 맞습니다. 그 다음에 06번, 이것도 별표 5개 쳐야겠죠. 선별적 무능력화이론 또는 무력화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이죠. 6번 같은 경우는 답을 말이죠. 4번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5번으로, 가장 틀린 것은 5번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에서 틀렸습니다. 모든에서. 모든 형벌에 대해서 영원히 격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아니죠. 모든은 아닙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사형 제외하고는 영원히 격리라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5번이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이 답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6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다음 중 틀린 거 골라라 했는데 모두 맞는데 갑자기 이걸 왜 물어볼까요 하는데 형집행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집행법을 잘 알고 있는가? 수용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가 누구냐? 자, 미결 수용자 봅시다.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피의자 출구세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사람이죠. 자,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해가지고 형법적 판단을 받았어요? 아니죠. 형의 어떤 형법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판단을 아직 안 받은 자가 미결 수용자인 겁니다. 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형 확정자가 있죠. 사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자, 사형 확정자는 어떻습니까? 형법적 판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왜 사형 확정자를 따로 이렇게 규정했을까요? 간단하죠. 교도소에 수용되는 일반적인 수용자와 사형 확정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형 확정자는 조만간에 교도소 생활을 못하게 돼 있죠. 교수형에 처하기 때문에, 물론 교수형으로 가는 사람은 뭐 극히 드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개과천선한다 또는 개전의 정이 많다 이러면은 교도소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하게 됩니다. 즉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여러 가지 감형 조치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처분도 행정 처분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성경책이나 불경을 보면은 뉘우치는 자는 어떻습니까? 죄를 저질러도 죄를 사함받는다 이런 게 있듯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제 사형 선고 받았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선고를 받고 이것이 집행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자란 모든 걸 다 포함한다 하죠. 수용자,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 자, 그 밖에가 중요합니다. 그 밖에 법률과 적법 절차에서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이걸 수용자라고 그래요. 수용자의 개념이 가장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중요합니다. 형집행법에 나와 있죠.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뭐를 위해서 뭐를 도모하고 뭐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겁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교정, 교화, 그 다음에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그 다음에 교정시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에서 형집행법으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다고 그랬죠? 수용자의 처우, 즉 수용자의 인권이랄지 권리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한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09번도 중요합니다. 4번이 답인데
교정시설의 규모인데 교정시설의 규모는 국제규격이라고 있죠. 500명이 넘으면 안 되겠죠. 300명이 아닙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이 내용도 살펴보시는데 모두 맞습니다.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비 구매 물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말이죠. 구치소장이든가 교도소장이 허가를 받고서 자기의 비용으로 말이죠. 구입한 물건을 자비 구매 물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허가를 받는다 알아두십시오. 이 허가란 개념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집행법에서는 허가란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을 받고 또는 뭐 다른 얘기가 있죠. 신고를 하고 이런 말은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최소한 교정특채 내지는 공채로 합격을 해서 법무부 소속하에 교정청으로 들어가서 교정청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만 교정청에 가서 여러분들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혼신을 다할 그럴 교도관으로서 여러분들이 포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거기서 생활한다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 교정 관련 이런 재반 시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좋아지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상당히 엄청나게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다음 중 형집행법상 구분 수용.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19세 이상자와 미만자를 따로따로 한다. 그죠? 구분 수용입니다. 구분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라든가 다른 사람 또 구분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 보면 사형 확장자가 있는데 구치소 그 다음에 교도소 이런 경우에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사형 확장자의 경우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정학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법무부령이냐 대통령령이냐 그죠?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가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종강 말미에 이것을 이제 물론 조문을 다 공부해 가지고 조문을 익혔습니다만 그것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말미에 제가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공부하면은 충분하다 이런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은 법률 규정 그대로죠. 3번이 틀렸죠. 몇 세까지 교도소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교정시설에요. 23세까지죠. 소년교도소입니다. 23세까지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22세가 틀렸습니다. 자, 15번 한번 설명드렸고 모두 다 맞습니다. 16번입니다. 개호에 대한 얘기인데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또한부터 틀렸습니다. 또한 수사, 재판, 실효운동 쪽쪽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뭡니까? 독고 수용한다. 필요한 경우에도 독고 수용한다. 이렇게 들렸는데 틀렸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형집행법이 시험에 70% 차지한다고 그랬죠. 대부분 거기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가장 앞에다 놓은 거예요. 가장 앞에다가 배치시키고 그 내용을 숙지토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필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글로벌 리스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은 옛날부터 그렇고 중국마저도 지금 기우뚱기우뚱대죠. 러시아는 이미 거의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드시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 공직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거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교정직은 상당히 희망이 있는 직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혼고수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2번이 틀렸죠. 혼고수용 인원은 2명 이상이다? 어때요? 혼고수용 인원은 3인 이상이다. 이게 답입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나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년을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중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다. 시행규칙도 중요한데 좀 어려운 부분을 제가 낸 겁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어디가 틀렸나 보세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의 징역. 이건 맞습니다. 자, 줄 보세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거기 보시면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징역은 3년이지만 금고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이 시험 나와서 틀리면은 아무래도 상처가 되겠죠. 자, 19번입니다. 형집행법상 틀린 내용이다.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신입자는 소장이 실시하는 건강제도를 받을 의무가 없다. 자, 수용시설에 말이죠. 교정시설에 신입수용자가 딱 왔다. 가장 먼저 할 일이 그 신상에 대해서 파악해갖고 그 다음에가 건강진단입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만약에 사람이 죽어나갔다든지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입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번인데 교정시설에 이송되는지 알려줄 사항입니다. 고지사항이에요. 형집행법도 그렇고 모든 행정법도 그렇고 지금 고지사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제 형기가 끝나는가 알려줘야겠죠. 그 다음에 접견서신 어떻게 하는가 알려줘야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청원 중요하죠. 청원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징벌 이 교도소에서 잘못하면 이런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루 일과가 어떤가 이것도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20번 모두 다 맞습니다. 틀린 내용이 없죠. 모두 다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론 공부 다 했고 그 다음에 조문 다 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시간이죠. 이 문제풀이로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문제풀이 해보니까 자신감이 있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대로 난다. 이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문제를 풀므로써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완벽하게 내가 맞출 수 있다. 이게 정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그 정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길로 여러분들은 나가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